어떤 학우한테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네. 대답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기절해버렸어요. 잠을 못 자고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남은 시간을 전부 공부를 해도 이걸 한 바퀴를 다 못 보고 들어가겠구나. 마늘 수액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꽂고 그냥 20시간 동안 그거를 보다 들어갔어요. 밤을 새야 간신히 납기를 맞출 것 같다. 밤을 샜어요. 그대로. 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오면서 근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미팅할 때는 이렇게까지 풀정장 입고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가지 않은 줄 모르고 돌아가고 싶나? 과거로?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요즘에도. 저는 안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까지 졸업한 후에 김앤장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도화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이혜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제가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코스를 다 밟은 그 변호사님이신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법무법인 도화라는 이제 저희 학교 때부터 친했던 동료들과 이제 도화라는 로펌을 오픈했고요. 다행히 이제 좀 로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제 올해 5월에는 이제 안국 쪽에 네. 이제 분사무소를 추가로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특히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서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저희 부모님은 법조인은 아니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골프 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뭐 공부랑은 전혀 네. 관련이 없으셨고 저도 사실은 뭐 아버지가 예체능을 해서 그런지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원래는 예체능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저는 전공을 했었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보컬이랑 작곡을 원래 했었는데 원래 보컬이랑 작곡을 하셨다고요? 네. 실용음악이면 또 클래식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클래식이랑 또 다르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내가 음악을 평생 할 만큼 재능이 있진 않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해 먹고 살지? 그래요? 네, 고3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냥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제 저희 지금 현재도 법무법인을 같이 오픈한 이제 임동규 변호사님인데 그때는 이제 그 임동규 변호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 친구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3 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변호사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변호사는커녕 이제 수능 공부를 고3 때 시작했죠. 근데 중학교 영단어부터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서울대 지금 경영학과를 가셨나요? 네네네. 경영학과 졸업했고 1년 만에 준비해서 서울대를 가신 건가요? 아니요. 1년 만에 갈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음악할 때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내신이나 이런 거 소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뻔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간 건 아니시군요. 네. 얼마나 재수를 하셨던 건가요?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서울대는 정시로 가도 내신을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능 점수는 1년 하니까 좀 굉장히 잘 나와서 네. 그래서 처음에 재수를 했을 때는 연대랑 고대 네. 밖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밖에는요? 밖에? 네. 그때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네.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려대가 제 기준에서는 건물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를 지원했었고 네. 고려대에 가서 만난 선배가 하는 얘기가 네. 삼수부터는 내신을 안 본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가 수능을 다시 잘 보면 그냥 서울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재밌네. 저도 궁금하진 않지만 알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고려대 자퇴하고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네.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고대를 갔다가 거기서 자퇴하고 다시 이제 서울대로 가셨던 거네요. 서울대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제가 약간 성향이 뭘 하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성향이라서 공부를 기왕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서울대에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거면 그냥 안 되는 거면 포기하는 게 맞는데 너가 한 번만 더 보면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제 어린 마음에는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냥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어차피 뭐 남들보다 한 1, 2년 이미 늦었고 조금 더 늦는다고 뭐 크게 문제될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트도 제대로 입으시는군요. 훨씬 더 제대로 입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저도 수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생이 됐어요. 거기서도 원래 변호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로스쿨을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냥 친구 따라 간 케이스라. 근데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쵸. 지금도 네. 저랑 같이 나와서 사업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학교 가서 막 놀다 보니까 저희 때 트렌드였어요. 저희 때 이제 좀 학부 때 공부 잘해서 학점도 잘 나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로스쿨로 갔어요. 뭐 이미 저희가 지원할 때는 법대는 없어진 뒤였고 로스쿨에 가는데 마침 그 친구도 이제 자기는 학점 관리 조금 더 해서 로스쿨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도 할래. 정말 그래서 그냥 로스쿨에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로스쿨이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경쟁이 엄청 치열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저도 사실은 학부 때 뭐 그 학기 수석도 많이 했었고 뭐 좀 공부로는 좀 이제 자신이 있다 싶은 상황이었는데도 수석도 많이 하셨나요? 네, 학부 때는 뭐 그랬었는데 와 로스쿨은 막 이제 다른 과에 있던 사람들이나 막 뭐 말로만 듣던 그 저희 기수 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민사고 수석, 뭐 대원외고 수석, 뭐 누구는 뭐 학부 때 변리사를 따고 뭐 누구는 휴학 없이 뭐 학부 때 회계사를 따고 막 걔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죠. 제가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희 헌법 수업이 되게 항상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이제 헌법이 좀 핫하잖아요. 요즘 시기에는. 근데 그때는 양은 많은데 관심은 적고 그런 시기였는데 헌법 판결문 같은 게 보통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업 때 교수님이 랜덤하게 이 판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못하면 이제 학점이 좀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 그거를 맨날 외우고 갔어요, 애들이. 그게 너무 긴장되고 너무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저희 때 그 어떤 학우한테 이제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아 진짜요? 잠을 못 자고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그때도 좀 충격이었고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친구 하나는 걔는 3년 내내 서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앉으면 잔다고 잠이 온다고 계속 옆에서 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런 장난도 했었는데 그냥 다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제가 다 좋아하는 거는 목적이 세워지면 뭐 효율이니 비용이니 따지지 않고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자 하는 마인드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혜성 변호사님도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어떤 방금 전에 깨달음도 있었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독하게 공부를 했다. 그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스토리는 저희가 보통 1학년 2학기 시험 기간이 엄청 힘든 시험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학기에는 전공 필수 과목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 헌법이었어요. 또 자꾸 헌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 시험이 끝나고 헌법 시험까지 한 20시간 정도가 뭐 한나절 정도가 기간이 남아 있어요. 시험과 시험 사이에? 네. 그 마지막으로 이 헌법 과목을 체크할 수 있는 공부를 한 3-4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제가 3-4시간 정도 하면서 본 양이 있고 남은 양이 있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지는 내가 남은 시간을 전부 공부를 해도 이걸 한 바퀴를 다 못 보고 들어가겠구나. 근데 보니까 얘 표정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저희가 그대로 서울대 입구역으로 내려가서 그 무슨 내과가 있었는데 그 마늘 수액이 있거든요. 그거를 꽂고 그냥 20시간 동안 그거를 보다 들어갔어요. 20시간 동안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양이 많죠. 못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의 판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한 17개, 18개를 보고 들어갔는데 19번째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은 처참했는데 그냥 그때 뭔가 한번 더 발전하는 순간이 됐었던 거는 내가 하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좀 한계까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경험이 이제 나중에 뭐 김현장에 가서 일할 때나
뭐 그 밖에 나와서 이제 제 거를 할 때도 좀 노력의 역치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높여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편이네요. 한 번에 완전 한계 돌파의 경험을 하면서 노력의 역치가 되게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커질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김앤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앤장만 간 게 아니라 웬만한 주요 로펌에서 다 제안이 왔다고 들었는데 어떻나요? 그 로스쿨 졸업을 하고 나서의 그 코스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요즘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오히려 로스쿨에 다니는 도중에 이제 웬만한 대형 로펌에서 이제 선순위로 이렇게 침을 발라놓는 데려갔어요. 예. 이미 그냥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계약을 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5대 로펌 하면은 이제 뭐 김광태세 이율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종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제가 로스쿨 2학년 때 미리 이제 너는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일하자. 와서 일하자 해서 세종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게 로스쿨이 3년이죠? 네. 근데 김앤장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아닐 수도 있고 막 저희에게 특수한 케이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른 로펌에서 채용이 된 친구들한테 우선적으로 면접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정보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극도로 줄이면서도 남의 비용과 시간으로 뽑아놓은 이제 뺏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앤장이랑 면접을 보게 됐고 네,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이제 김앤장으로 옮겨서 일은 그냥 처음 시작부터 김앤장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로펌들도 뭐 인턴이든 뭐든 경험은 다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김앤장 안에서의 또 생활은 어땠나요? 학생일 때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열심히 안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건 김앤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로서도 똑같은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변호사로서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실수를 하면 제가 아니라 이제 저한테 이거를 대리권을 준 의뢰인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오는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업무 강도도 사실은 다른 로펌들에 비해서 가장 높기로 유명했어요. 김앤장이 실제로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강도가 높은 팀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팀에 계셨나요? 팀을 막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끼리는 이제 좀 스페셜한 사건이 터지면 TF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TF에 끌려가면 되게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새로 가는 어린 변호사님들한테는 조금 선호되지 않는 가기 싫은. 네. 확실히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그 어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흥미롭네요. 어휘 선택이. 좀 조심스럽게. 네. 전 직장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를 채용하셨던 변호사님이 너 체력 좋아 보인다. 같이 일 한번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상황실에서 열심히 일도 했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좀 밤새는 재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에 다른 뭐 시니어 변호사님들이랑 미팅을 하고 토요일 점심에 이제 클라이언트랑 회의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회의 전에 이제 제가 회의 때 해야 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거는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다. 밤을 새야 간신히 납기를 맞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밤을 샜어요. 그대로 밤을 새고 토요일 회의에 이제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제 방에서 일하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회의 자료는 잘 만들어 갔고 회의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 일을 의뢰하셨던 시니어 변호사님이 근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미팅할 때는 이렇게까지 풀정장 입고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어제 집에 가지 않은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하하 네 밤도 정말 많이 샜고 그래서 저희 막 공동구매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누워서 잘 수 있는 거. 야전 침대 같은 네네네. 그래서 일하다 그냥 거기서 쪽잠 자고 다시 일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 4만 명 시대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서울대에 나와서 정말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기도 전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스카웃도 해갈 만큼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회사를 차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거대한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일할 때와 네. 또 지금 자기가 직접 만든 회사의 브랜드를 입고 할 때는 많이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브랜드를 업고 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제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규모와 난이도의 사건들도 해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제 브랜드를 작게나마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3만 명 시대, 4만 명 시대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 시장의 트렌드도 이제 서서히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거대한 대형 로펌들이 할 수 있는 목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새로운 니즈와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좀 새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젊은 변호사님들과 이제 로펌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장에서 일할 때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도화에서 일할 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느끼세요? 비중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장에 있을 때는 100% 변호사로서의 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고 하긴 그러네요. 네, 지금은 뭐 언제가 더 바쁘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이 더 바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직함은 이제 대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대표로서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대표님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견 도화의 대표로서 하고 있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좀 갈라져 있다. 그래서 좀 양쪽을 다 핸들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뭐 변호사로서의 업무량만 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있을 때보다는 좀 줄었죠. 네. 요즘 시대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에 네. 돼 있는 시대고 사실 꼭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로스쿨에서 또 훌륭한 변호사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호사들만의 고민이나 고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내가 살아남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네. 좋은 포인트의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들을 어떻게 좀 차별화하고 마케팅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그냥 이제 좀 저가 마케팅 내지는 막 좀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개업 시장은 조금 시장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여기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개업할 때 그래서 저희 동료분들이랑 했던 얘기도 이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좀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의뢰인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을 대신해주는 변호사님도 없고요. 상담을 대신해주는 직원도 없고요. 수임을 대신해주는 직원도 없어요. 예컨대 뭐 상담실장이라거나 사무장이라거나 뭐 혹은 뭐 특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 들어가는 변호사, 일하는 변호사, 재판 가는 변호사 다 다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변호사가 담당을 해서 소통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의뢰인을 만나고 재판에 나가고 그렇게 좀 공을 들이는 것이 저희의 좀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로펌이 규모가 더 커지더라도 좀 버리지 않아야 되는 저희의 좀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막 굉장히 막 저희한테 이제 마케팅을 대행해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딱히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오히려 로펌으로서 변호사로서 최고의 마케팅은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그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럼 그분이 만족하고 돌아가시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고 사실은 리걸 마켓이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마켓이랑은 조금 굉장히 다른 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소비를 할까 말까 하는 상품이잖아요, 사실. 소송을 하게 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사업을 하시고 하다 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법원의 문턱을 넘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재구매를 할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마케팅 시장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저희만의 특화된 그런 고객들을 설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희는 지금은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결국에는 성실함이고 그 꾸준함이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 한 명이지만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의 목적을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 목적이 이거를 막 바이럴하게 뭐 형사 영상을 퍼뜨려서 고객들이 날 많이 찾아오게 해야겠다 뭐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적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브이로그 같은 거나 좀 브이로그야말로 이제 좀 롱텀으로 이 사람이 하루를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는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를 좀 드러낼 수 있고 오늘이야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순위가 낮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런 이미지나 외관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 채널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꾸준히 운동을 하고 뭐 좋은 정장을 입고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언행에 신중하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저라는 그 이혜성 변호사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되어주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단 하나 뭐 정가의 보도가 있어서 그것처럼 그거 하나만으로 막 모든 사람들을 막 꼬실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면에서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저의 고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법률 지식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다양한 판례를 많이 알고 있는 건지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맥락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뭐 내가 남들 모르는 어려운 판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예전 변호사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요. 요즘에는 판례들을 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심지어 뭐 판례를 찾아주는 AI까지도 뭐 나오네 마네 하는 시절에 남들이 모르는 판례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터넷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랑 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들은 보통 본인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와요. 내가 지금 힘들고 뭔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화해주고 방향을 잘 제시해줄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구체화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오면은 고소하자. 그놈 경찰서 앞에 가면은 이제 정신 못 차린다. 막 벌벌 떨고 고소당했는데 그런 태도 유지하는 사람 없다. 막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형사 고소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건 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조금 더 들어보니 이 사람은 그 억울함도 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고 이 사태로 인해 본인이 지금 입었던 금전적인 손해를 이제 회복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라면 오히려 시작부터 그냥 냅다 고소장이 날아가는 거는 그 궁극적인 목표 해결에 또 반하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변호사로 쉽게 일하려면 그냥 이거는 뭐 무슨 죄가 되니까 고소하시죠.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 거시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서 얻고 싶은 결과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고 사실 판례를 검색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나? 라는 것을 찾는 거지. 그래서 뭐 돌아왔지만 일 잘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좋다. 네. 근데 결국 또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좀 귀결이 네. 되는 문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지금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그냥 로스쿨 3학년 때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랑 산책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네네네. 돌아가고 싶나? 과거로?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술 먹거나 편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요즘에도 그냥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너 만약에 뭐 지금 힘들면 뭐 5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하면 돌아갈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년 전에 제가 원했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고 10년 전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족하냐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의 선택을 내리면서 지금 만족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꾸려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전한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그 방향을 잡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좀 별개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못 잡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맥락이라면 방향을 처음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일 베스트는 처음부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연료까지 있으면 베스트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살다 보면 목표가 바뀌고 사는 길이 바뀌고 저도 음악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해서 이제 로펌을 만들게 됐고 저 친한 형은 반대로 처음부터 공부만 했던 형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로스쿨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형이랑 술 엄청 먹고 그 형이 막 야 혜성아 나는 인생 망했다. 너가 가서 이제 법조계를 빛내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좌절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제가 로스쿨 가서 막 아까 막 수액 꽂아가면서 공부하는 동안 그 형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네. 몇백억을 벌고 그냥 엑시트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만나면 네. 그때 나를 말리지 그랬냐? 농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로스쿨에 가고 싶었으니 뭔가 그 형 입장에서는 저는 성취가 있었지만 본인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너무 멋있게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방향이 지금 생각한 방향이랑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예상치 못한 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어떻게 될지. 네, 그냥 나는 어떤 방향이 좋나 하는데 이제 시간을 쓰실 필요는 있겠죠. 대신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치만 뭐가 됐든 항상 열심히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없는데 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러면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후배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잘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상담 많이 받았는데 뭐 형 저는 로스쿨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나중에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학부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학부생에 충실하라고. 눈앞에 있는 할 일을 열심히 해라. 외국어를 하고 학점 관리를 하고 연애도 하고 너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다른 가능성 때문에 막 놀면서 학점도 놔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되면 지금은 너를 원망할 거다. 뭘 하고 싶은지가 정해지면 가장 좋겠지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 너한테 올 테니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좀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지 않은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재에서 모든 거를 집중해라. 좋은 말이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라는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게 칭찬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술 먹고 있었는데 혜성아 칭찬은 공짜야. 칭찬을 많이 해. 너 주변 사람들을 항상 칭찬하고 응? 그러면 너를 싫어할 사람도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를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칭찬하는데 돈이 들지 않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돈과 시간이 들고 그게 통할지도 미지수지만 칭찬은 항상 성공한다. 그렇죠.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뭐 말도 있듯이 칭찬 참 좋은 편이네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게 칭찬이다.
오늘 좋은 이야기 또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